왕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자리가 가장 고독한 자리라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었다. 내가 앉은 이 자리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자리다. 그 말은 스스로를 다독이기 위한 주문이었지만 동시에 경고이기도 했다. 왕을 몰아내려는 세력들은 그 고독의 틈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 무렵 다니는 왕의 반대편에 선 이들과 자연스레 얽히기 시작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기생 다니는 거절할 수 없는 자리에 놓였다. 적들의 칼은 곧바로 왕을 겨누지 않았다. 대신 다니를 찾았다. 왕의 곁에서 가장 오래 머무른 여인, 왕의 가장 약한 부분인 것이기에. 그것이 그들의 계략이었다. 그들은 왕과 다니 사이의 공기를 조금씩 흐리게 만들었고 술자리에서 흘린 말, 궁 안에 퍼진 소문, 그녀가 왕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이야기들. 그들의 모든 것은 왕과 다니를 겨냥한 의도된 것이었다. 그 소문들은 결국 왕의 귀에도 닿았다. 왕의 자리는 믿음보다 의심을 먼저 요구하는 자리였다. 그럴 때마다 왕은 밤마다 홀로 궁 후원을 거니는 날들이 많아졌다. 왕은 다니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보내려 했었다. 하지만 이는 보호라기보다는 다니마저 의심해야 하는 자신의 나약함을 감추기 위함이었다는 걸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저를 이곳에 두시고 그들이 어찌하는지를 살피십시오. 저를 숨기신다면 스스로 아픈 곳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저 또한 믿을 수 없게 된다면 저를 그들과 함께 대하십시오. 다니의 대답은 단호했다. 떠나는 순간 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왕의 마음은 의심과 믿음 사이를 오가는 날들이 많아졌다. 사랑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정치는 그들의 사랑을 가만두지 않았다. 금음달이 후원 물결 위에서 흔들렸다. 왕은 물결에 흔들리는 금음달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그 아이는 아직 모르는구나. 나의 마음이란 것이 영원한 약속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왕은 깊은 한숨으로 돌아섰다. 역사에 내 이름 따위는 남지 않을 테니까. 다니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것이 협박인지 예언인지 구분하지 못했다. 다만 이상하리만큼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다. 마치 언젠가 반드시 자신의 삶을 규정할 문장이라는 듯이. 그녀는 그 말을 되뇌며 자신이 살아온 시간을 떠올렸다. 처음부터 이름이 중요한 삶은 아니었다. 다니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하루하루 연명하기 위해 아이의 손을 잡고 관아를 드나들었다. 그녀가 기생이 된 것은 선택이 아니라 순서에 가까웠다. 조선에서 가난한 여인의 삶은 언제나 정해진 길 위에 놓여 있었고 다니는 그 길을 조금 일찍 걸었을 뿐이었다. 기방에서의 삶은 잔인했다. 노래와 춤을 배우는 동안 그녀는 동시에 사람의 얼굴을 읽는 법을 익혔다. 누가 웃고 있지만 불안한지, 누가 침착하지만 욕망을 숨기고 있는지. 다니는 남들보다 빨리 깨달았다. 이곳에서 오래 살아남는 법은 재주가 아니라 침묵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 여자는 기억되지 않지만 기억되지 않는 여자는 오래 살아남았다. 그러나 다니는 평범한 기생으로 머무를 수 없었다. 그녀의 미모는 눈에 띄었고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녀의 태도였다. 지나치게 묻지 않았고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았다. 대신들이 술기운에 흘린 말은 그녀의 귀에 쌓였고 다니는 그것을 감정 없이 받아들였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듯이.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아름다운 배경이라는 것을. 자신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는 순간 삶이 끝난다는 것을.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조심스러운 침묵이 훗날 왕의 비밀까지 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 다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술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 앉은 사내는 어딘가 달랐다. 옷차림은 수수했으나 말투에는 오래 명령하는 자만이 지닐 수 있는 습관이 배어 있었다. 그는 웃고 있었지만 웃음은 늘 한 박자 늦게 따라왔다. 다니는 그를 보는 순간 알 수 있었다. 이 남자는 자신이 누군지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날의 만남은 우연처럼 시작되었다. 그는 백성의 삶을 보고 싶다며 스스로를 낮춘 채 기방에 들렀다고 했다. 다니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다. 대신 그가 왜 이 자리에 왔는지를 가늠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을 아는 이들이 아무도 없는 곳, 자신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 그는 그런 곳을 찾아 이곳까지 오게 된 사람처럼 보였다. 다니에게 그는 서늘한 바람이었다. 여느 날처럼 술이 오가고 노래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다니는 그에게 시선도 특별한 질문도 던지지 않았고 그 또한 그런 다니에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다른 기생들 사이에서 그는 마치 어두운 동굴에 홀로 앉아 있는 듯 했다. 다니에게 그는 그런 그림이었다. 마지막 술잔을 내려놓은 그는 아무 말 없이 훌쩍 자리를 일어섰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 나타났다. 같은 변복, 같은 자리, 같은 눈빛. 다니는 알았다. 이것이 단순한 유흥이 아니라는 것을. 이 관계에는 위험이 따르고 동시에 돌아갈 수 없는 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것이 그림자 꽃으로 살아온 다니의 날카로운 감각이었다. 한창 떠들썩하던 술자리가 파하고 다니와 그의 수하로 보이는 남자 셋만이 남았다. 전하 이제는 궁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의 옆에서 잠시 밖을 살피던 수하가 그에게 조심스럽게 아뢰는 순간 가야금을 뜯던 다니는 저도 모르게 손을 멈추어 버렸다. 들어버렸다. 다니는 짧은 심호흡과 함께 다시 가야금을 뜯으려고 하자 그는 조용히 일어서며 말했다. 지금처럼 하면 된다. 듣는 귀가 없는 꽃처럼. 그는 권력의 꼭대기에 있으면서도 고독했고 누구에게도 진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남자였다. 다니는 그 고독을 알아보았다. 그것이 자신의 삶과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거창한 맹세도 확신도 없었다. 다만 서로가 서로의 비밀을 가장 안전하게 숨길 수 있는 존재라는 확신만이 있었다. 다니는 그때까지도 몰랐다. 왕의 사랑이 곧 가장 위험한 족쇄가 된다는 사실을. 다니는 더 이상 다른 자리로 불려가지 않았다. 왕이 그녀를 따로 부르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사람들은 이유를 몰랐지만 궁중의 공기는 빠르게 변했다. 소문은 늘 사실보다 빨랐고 다니의 이름은 어느새 낮은 목소리로만 언급되었다. 왕은 다니에게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도 다니는 느낄 수 있었다. 왕이 그녀에게 기대고 있다는 것을. 조정에서의 싸움, 대신들의 압박, 혈통을 둘러싼 불안. 그는 다니 앞에서만 그것을 내려놓았다. 다니는 질문하지 않았다. 대신 기억했다. 왕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누구를 경계하는지, 어느 이름이 나오면 잠시 말을 멈추는지. 그녀는 그 사실들이 언젠가 그를 지킬 무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나는 너에게 어떤 것도 자신할 수 없다. 사랑은 깊어졌지만 그만큼 불안도 커졌다. 왕은 다니를 보호하려 했지만 다니는 그 보호가 얼마나 취약한지 알고 있었다. 궁 안에서 여인의 위치는 언제나 임시적이었다. 오늘의 총애는 내일의 죄가 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다니는 물러서지 않았다. 왕의 곁에 머무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믿었다. 설령 그것이 파멸로 이어진다 해도 선택하지 않은 삶보다 선택한 파멸이 낫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궁에는 두 사람의 마음과는 다른 물결이 흐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증명해야 할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다니의 삶은 조용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 무렵부터였다. 궁 안에 피 냄새가 감돌기 시작한 것은 바로 중전 씨의 음모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부터였다. 이제 이 일은 단순한 음모가 아니었다. 궁 전체를 피로 씻어내는 명분이 될 수 있는 사건이었다. 독약 밀고 자백. 사건은 빠르게 굴러갔다. 관련된 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이금부로 끌려왔다. 중전을 시해하려던 음모였던 만큼 모두가 무사하지 못할 수 있었다. 범인으로 지목된 것은 후궁 김씨 일행이었다. 왕은 날카로운 눈빛을 감췄다. 하지만 이내 그 눈빛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다름 아닌 그들의 자백 속에 뜻밖의 이름 하나가 끼어들었기 때문이다. 다니였다. 다니는 그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고 있었다. 어째서 내 이름이 그들의 입에서 나온단 말이냐. 왕은 갈등했다. 후궁인 김씨 일가는 오래전부터 왕에게 눈엣 가시였다. 지금이야말로 그들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그런데 다니였다니. 정치를 택하면 다니가 죽는다. 사랑을 택하면 왕의 자리가 흔들린다. 왕의 고뇌는 깊어졌다. 또한 그의 침묵도 길어졌다. 그 즈음부터 궁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다니가 의문의 주술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이었다. 밤마다 촛불을 밝히고 의미를 알 수 없는 기도와 물건을 다룬다는 이야기였다. 그녀의 행동은 왕실을 모독하고 대역죄인인 김씨 일가와 관련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그 소문은 시작을 모르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정교하게 퍼져나갔다. 왕의 세력들은 그것을 문제 삼았다. 김씨 일가를 살리기 위해 다니가 움직이고 있다는 의혹이었다. 다니에 대한 상소가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왔다. 왕의 분노가 일었다. 그 분노는 다니를 향했지만 사실은 자신을 향한 분노이기도 했다. 이 모든 상황을 한 번에 제압하지 못하는 자신의 힘과 권력에 대한 분노였다. 왕은 명령했다. 잡아들이라.
그 순간 다니는 더 이상 보호받는 여인이 아니었다. 전국 한가운데 서 있는 위험 요소가 되었다. 다니는 왕의 명령에 동요하지 않았다. 그저 갈아입은 옷들을 곱게 개어 정리해 놓을 뿐이었다. 의금부의 가혹한 고문에도 다니는 살려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중전을 시해하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 될 것이라는 말 밖에는 아무 말도 없었다. 보고를 전해 들은 왕은 두 눈을 감았다. 그리고 일어나 천천히 의금부로 향했다. 차디찬 밤바람이 왕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왕은 밤바람의 온도만큼 자신의 심장이 차가워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다짐하기를 수차례 어느덧 의금부에 다다랐다. 의금부에는 피내음이 진동하고 있었다. 의금부도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왕을 맞이했다. 왕의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은 고초를 겪고 있는 다니의 모습이었다. 헝클어진 머리, 초췌해진 얼굴. 눈을 감을 수 없었다. 감지 않았다. 몸보다 먼저 마음이 부서지고 있었다. 왕은 냉랭한 시선으로 다니와 마주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만남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왕의 반대편에 선 이들은 다니가 억울하다고 속삭였다. 그 억울함을 강조할수록 왕의 입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내가 김씨 일가를 살리기 위해 주술을 일삼았다는 것이 사실이냐. 다니는 말없이 옅은 웃음을 지를 뿐이었다. 마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나약한 왕께서 그 자리를 스스로 지키실 수 있으십니까? 다니의 마지막 한마디는 그의 선택을 종용하는 것이었다. 그 말 앞에서 왕은 결단해야 했다. 사랑을 버릴 것인가, 왕의 자리를 버릴 것인가. 왕의 알 수 없는 깊은 눈빛이 다니의 웃음에 오래도록 머물렀다. 그런 왕의 눈길에서조차 다니가 침묵한 것이 있었다. 어느 날 밤이었다. 달이 밝아 마당을 거닐던 다니를 찾아온 이가 있었다. 왕의 호위무사였다. 첫 만남에서 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아뢰던 그자였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간절했다. 왕을 살리고자 한다면 그들과 한패가 되어 주십시오. 다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음불 속에 들어간 듯 굳어버렸다. 중전 독약시의 사건은 후궁 김씨 일가를 없애기 위한 왕의 계획이었다고. 우의정 김씨 일가를 한 번에 멸문지화하기 위한 치밀한 정치적 선택. 그러나 그 계획에는 다니가 없었다. 다니는 변수였다. 왕께서 이번 기회를 놓치신다면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왕을 흔들 수 있는 존재. 왕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이었다. 왕께서 고심하지 않도록 먼저 놓아주십시오. 두 분의 운명의 끝말입니다. 다니는 조용히 깊은 숨을 내뱉었다. 그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초라한 기생의 힘을 빌려야만 살 수 있다니. 저 멀리 보름달조차 다니의 슬픈 마음은 감출 수가 없었다. 궁은 고요하고 적막했다. 고뇌하던 왕을 지켜보던 호위무사가 그간의 일을 조용히 아뢰었다. 왕은 그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니가 어찌해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누구를 위해서였는지. 짙은 어둠을 가로질러 왕은 다시 의금부를 찾았다. 옥 한켠 구석진 곳에 초췌해진 다니가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옷에는 고문으로 터져버린 피와 고름이 묻어 있었다. 그런 다니의 모습에 왕은 하려던 모든 말을 삼켜버렸다. 그렇게 조심스러운 움직임에도 다니는 감고 있던 눈을 천천히 떴다. 어른거리는 왕의 모습이 점차 또렷하게 윤곽을 갖췄다. 꿈이 아니었다. 눈만 천천히 깜빡이며 왕을 보고 있던 다니는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제 이름을 아십니까? 한 번도 제게 이름을 물어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왕은 울음을 삼킨 채 고개를 가로저었다. 다니의 얼굴에선 어떤 표정도 읽을 수가 없었다. 왕은 일어서며 눈물이 흐르는 얼굴을 돌려버렸다. 한 번도 궁금한 적이 없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왕은 자리를 떠났다. 다니의 대답은 듣지 않았다. 절대로 전하께서 아시면 안 됩니다. 약조하십시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뜻이었다는 걸. 다니는 멀어져가는 왕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아니, 오래도록 두 눈에 담았다. 다음 날 새벽 채 어둠이 걷히기도 전에 다니는 고개를 떨구었다. 다니입니다. 라는 나지막한 짧은 한마디와 함께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었다. 마치 세상에 빈자리가 없었다는 듯 모든 것이 평화롭게 흘러만 갔다. 그 사이 왕은 성군의 이름을 얻었다.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다니라는 여인의 부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그 빈자리는 왕의 마음속에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왕은 다니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칠 때마다 자맹을 나갔다.
왕이 마을 강가 어귀에 다다랐을 때 깊은 어둠이 내려앉아 강에는 달빛만이 반짝이고 있었다. 부드러운 밤바람이 왕을 스치듯 지나갔고 그 바람 내음을 따라 다니가 옆에 있는 듯 느껴졌다. 내 이름을 아십니까? 옥중에서 했던 다니의 마지막 한마디. 왕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너를 만난 순간부터 내 이름을 궁금해하지 않기로 했었다. 다니. 마치 너를 만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